6장 승리. 판사 5, 검사, 단호한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무시무시한 재판소는 날마다 개정했다. 매일 저녁 이곳에서 명단이 나오면 다양한 감옥에서 간수들이 자기 죄수들에게 이것을 낭독했다. 간수들 사이에서는 어이 거기 안에 죄수 이리 나와서 습관신문 좀 들어보지가 일반적인 농담이었다.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 마침내 라 포로스에서도 습관신문이 발행되었다. 이름이 호명되면 죄수는 치명적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선언된 자들을 위한 장소에 따로 나가서 썼다.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는 당연히 그 관례를 알고 있었다. 수백 명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봐왔으니까. 몸이 퉁퉁 부은 간수는 글씨를 읽으려고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찰스가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안경 너머로 확인하고는 제자리에 가 있는지 안경 너머로 확인하고는 각각의 이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잠깐씩 멈추면서 명단을 읽어 내려갔다. 이름은 23개가 불렸지만 대답한 이는 20명이었다. 소환된 죄수들 중 한 명은 이미 감옥에서 죽어 잊혔고 둘은 기요틴에 목이 날아가 잊혔다. 명단이 낭독된 곳은 다네이가 처음 이곳에 도착한 밤에 동료 죄수들을 보았던 천장이 둥근 방이었다. 그들은 이미 대학살 기간에 모두 처형된 터였다. 이후로 그가 정을 붙이고 이별을 고했던 사람들도 모조리 기요틴에서 목숨을 잃었다. 작별과 베리의 인사말이 서둘러 오갔지만 이별은 금세 끝났다. 그것은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었고 라 포로스 공동체는 그날 저녁에 벌금놀이와 이 벌금놀이는 게임에서 지면 부채나 손수건 같은 개인 소지품을 내놓고 이를 되찾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벌칙을 수행하는 놀이를 이야기한답니다. 벌금놀이와 작은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프랑스 혁명기에 재판을 기다리던 죄수들은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했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 종종 다른 죄수들의 형을 돋구기 위해 아마추어 콘서트나 연극을 개최했다고 그러네요. 그 안에서.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쇠창살에 몰려와 눈물을 흘렸지만 그날 기획했던 오락에서 빈자리 20개를 다시 채워야 하는 데다 감방에 돌아갈 때까지 남은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빠듯했다. 감금 시간이 되면 휴게실과 복도는 커다란 개들에게 넘어가고 그놈들이 밤새 그곳에서 망을 보았다. 죄수들이 감수성이 둔하다거나 감정이 메말랐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의 방식은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같은 식으로 비록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기요틴에 맞서 그 아래 죽어가게 만들었다고 알려진 일종의 열광 혹은 도취 상태도 그저 허세만은 아니라 광적으로 뒤흔들린 민심이 광적으로 전염된 것이었다.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 질병에 남몰래 이끌려 그 병으로 죽고 싶다는 일시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우리는 다들 이와 비슷한 기이함을 가슴 속에 숨기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불러낼 상황이 필요할 뿐이다. 콩쉐르 주리로 가는 길은 짧고 어두웠다. 해충들이 버글대는 그곳 감방에서의 밤은 길고 추웠다. 다음 날 찰스 다네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에 15명의 죄수가 법정에 불려갔다. 15명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의 재판에 걸린 시간은 전부 합쳐 1시간 반에 불과했다.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 마침내 그가 소환되었다. 판사들은 깃을 달린 모자를 쓰고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대다수의 머리를 장식한 것은 삼색 모표가 달린 거친 붉은색 모자였다. 그는 배심원단과 소란스러운 방청석을 보면서 만물의 순리가 뒤집혀 흉악범들이 정직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저급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이 도시에서 가장 저급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열한 자들이 이 장면을 주도하는 인물들이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결과에 대해 왁자지껄 논하고 환호하고 반대하고 예상하고 재촉하는 자들이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다수 갖가지 방법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칼, 일부는 단도를 찾고 일부는 먹고 마시면서 구경을 했으며 다수는 뜨개질을 했다.
이 마지막 부류 가운데 여분의 뜨개질 감을 팔 아래 끼고 작업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있었고 그녀 곁에는 그가 관문에 도착한 이후로 다시 본 적은 없지만 드파르주라고 곧바로 기억해낸 남자가 있었다. 다네이는 그녀가 한두 번 남자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마도 그의 아내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그들이 최대한 그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를 향해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집요하고 단호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배심원단 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장 아래에는 마네트 박사가 평소처럼 점잖은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죄수가 보기에 그곳에서 재판소와 관련 없는 사람은 박사와 로리 10분으로 그들만이 거친 가르마뇰 의복이 아니라 평상시 옷차림이었다.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는 망명자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되었고 모든 망명자를 추방하고 위반 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에 의해 그의 생명은 공화국의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령이 그가 프랑스에 돌아온 이후에 시행되었다는 점은 무시되었다. 그곳에 그가 있었고 그곳에 법령이 있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으므로 머리를 내놓아야 했다. 머리를 잘라버려 방청객들이 외쳤다. 공화국의 적이잖아. 재판장이 야유를 중단시키기 위해 종을 울린 뒤 죄수에게 물었다. 피고는 영국에서 수년간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가? 단연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망명자이지 않은가? 피고는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바라건대 법령의 의미와 취지에 따르면 망명자는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장이 알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혐오스러운 자기와 스스로에게 혐오스러운 신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채 그는 그 시기가 망명자라는 단어가 재판소에서 현재 수용되는 의미로 쓰이기 이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저 자신이 노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착취당하는 프랑스 민중의 노동에 기대지 않고요. 피고에게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그는 증인 2명의 이름을 제출했다. 데오필 가멜 그리고 알렉산드로 마네트. 하지만 피고는 영국에서 결혼했다고 하던데 재판장이 상기시켰다.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 여성이 아닙니다. 프랑스 시민인가? 예, 프랑스 태생입니다. 부인의 이름과 가족은 루시 마네트, 저기 앉아 계신 훌륭한 의사 마네트 박사님의 외동딸입니다. 이 대답은 방청객 사이에 즐거운 효과를 낳았다. 저명하고 훌륭한 의사를 칭송하는 외침에 법정이 떠나갈 듯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움직였던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른 죄수를 그리로 끌어내어 죽이고 싶다는 듯 이글이글 노려보던 몇몇 사나운 얼굴 위로 눈물이 바로 흘러내렸다. 이처럼 찰스 다네이는 마네트 박사의 되풀이된 지시에 따라 위태로운 여정에서 몇 걸음을 내디뎠다. 이 신중한 조언자는 그의 앞에 놓인 모든 걸음을 지도했고 그의 여정을 한치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했던 터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는 왜 그때 프랑스에 돌아왔는가? 더 빨리 오지 않고? 그가 대답했다. 더 빨리 돌아오지 않은 것은 단지 앞서 포기한 수단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이유를 말하자면 한 프랑스 시민이 긴박한 서신을 보내 저의 부재로 인해 그의 목숨이 위협에 처했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제1신상의 위험이 어떠하건 그 시민 동지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증언하고자 돌아왔습니다. 공화국의 눈에는 그것이 범죄 행위입니까? 군중이 열광적으로 외쳤다. 아니요. 재판장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자 종을 울렸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으니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요 라고 외치다가 나중에야 자발적으로 잦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시민 동지의 이름을 요구했다. 그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피고가 설명했다. 또한 시민 동지의 서신을 자신에게 언급하면서 관문에서 서신을 압수당했지만 틀림없이 지금 재판장 앞에 놓인 서류들 사이에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박사는 서신이 그곳에 있도록 미리 조치했고 다네이에게도 그곳에 있을 거라 확인해 두었으며 이 시점에서 서신이 제출되어 낭독되었다. 내용 확인을 위해 가멜 시민동지가 소환되었고 그는 내용이 사실임을 밝혔다.
가벨입니다. 가벨 시민동지가 한없이 조심스럽게 깍듯하게 내비칠 길, 재판소가 해야 할 공화국의 적이 너무 많아 업무가 과정하다 보니 그간 자신이 아베의 감옥에서 다소 방치되어 있었노라고. 사실 재판소의 애국심 강한 기억력 속에서 완전히 잊혔노라고. 그러다가 사흘 전에서야 이곳에 소환되었고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의 시민동지가 인도됨으로써 배심원단이 그 자신에 대한 혐의가 풀렸다고 선고한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노라고 했다. 마네트 박사가 다음으로 질문을 받았다. 그의 더 높은 인기와 명료한 답변은 훌륭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더 나아가 자신이 기나긴 감금 생활에서 풀려났을 때 피고가 처음으로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자신과 딸이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가 영국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언제나 충실하고 헌신적이었다고, 심지어 피고가 그곳의 귀족 정부에 우호적이기는커녕 영국의 적이자 미국의 친구로서 실제로 사형 재판을 받기까지 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이런 상황들을 진실과 진심이라는 꾸밈없는 힘으로 더없이 신중하게 제시했을 때 배심원과 군중은 하나가 되었다. 마침내 그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영국인 신사 로리시의 이름을 대면서 앞서 말한 영국 재판에서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인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해 줄 수 있다고 하자 배심원단은 이제 충분히 들었다면서 만약 재판장이 동의한다면 표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표결이 나올 때마다 관로 속에 배심원들은 각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찬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죄 유죄를. 표결이 나올 때마다 군중은 환호성을 보냈다. 만장일치로 죄수의 편을 들었고 재판장은 그의 석방을 선언했다. 다음 순간 참으로 기이한 장면 하나가 연출되었으니 그것은 민중이 때때로 자신들의 변덕을 충족시키는 방법 또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선한 충동 또는 본인들의 잔혹한 분노가 터질 듯 기록된 장부에 대한 일종의 상쇄였다. 이 기이한 장면이 어떤 동기들 가운데 어떤 것과 관련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마도 셋 모두가 골고루 섞여 있고 그중 두 번째가 우시하지 않았을까.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다른 때에 피가 철철 쏟아지듯 지금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남녀를 불문하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달려와 죄수에게 얼마나 형제에 가득한 포옹을 선사했던지 오랜 시간 열악한 투옥 생활에 지친 죄수는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물결에 휩쓸렸다면 아마도 그를 갈기갈기 찢어 길거리에 뿌리기 위해 지금 못지않게 열렬히 덤벼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재판을 기다리던 다른 피고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덕분에 그는 잠시나마 이런 포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에는 공화국의 적이란 혐의로 5사람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공화국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소는 잃어버린 기회 하나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자신과 국가에 보상했던지 그가 그곳을 떠나기도 전에 5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사형에 처해진다는 선고를 받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 중 첫 번째 남자가 감옥에서 통상적으로 죽음을 뜻하는 표시, 갈로 읽어 손가락 하나를 쳐드는 것이랍니다. 그 표시로 그에게 선고 내용을 알렸고 그들 모두 소리내어 덧붙였다. 공화국이여 영원하라. 사실 이 5명에게는 재판 과정을 질질 끌 방청객도 없었다. 그와 마네트 박사가 재판소 문을 나설 때 그곳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가 법정에서 보았던 모든 얼굴들이 있는 듯 했는데 2개의 얼굴만은 그가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밖으로 나서자 군중은 새로이 그에게 덤벼들어 번갈아 혹은 한꺼번에 울고 안고 소리쳤다. 나중에는 이 미친 듯한 장면이 연출되는 강둑 아래 물결마저 기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쳐 날뛰는 듯 했다. 그들은 법정 자체에서 들고 나왔는지 아니면 법정 내 다른 방이나 복도에서 들고 나왔는지 크다란 의자 하나를 갖고 와 그를 앉혔다. 의자 위쪽에서는 붉은 깃발이 휘날렸고 의자 뒤쪽에는 붉은 모자가 얹힌 창이 묶여 있었다. 박사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가마에 그를 태운 채 사내들이 어깨에 지고 집까지 모시겠다고 나섰으니
붉은 모자의 어지러운 바다가 사방에 일렁이고 그 거센 심년에서 난파선 같은 얼굴들이 언뜻 드러나는 통에 그는 행여 자신이 정신을 놓은 것은 아닌가, 사실은 호송마차에 실려 기오틴에 가는 길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이 격렬하고 몽환적인 행렬에서 만나는 이마다 포옹하고 그를 가리키면서 그들은 계속 그를 태우고 나아갔다. 눈 덮인 거리를 구불구불 저벅저벅 나아가면서 한때 눈 아래 그 길을 더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였듯 그곳을 압도적인 공화국 색깔로 붉게 물들이면서 행렬은 어느덧 그가 사는 건물의 안뜰에 이르렀다. 그녀의 아버지가 미리 가서 딸을 준비시켰는데 남편이 두 발을 디디고 서자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가 그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를 자신의 얼굴과 떠들썩한 군중 사이에 놓이도록 돌려 자신의 눈물과 그녀의 입술이 남몰래 포개지도록 하자 몇몇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즉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안뜰은 가르마니올로 넘쳐났다. 이어 그들은 빈 의자에 군중 속의 한 여인을 자유의 여신으로 태웠다. 인접한 거리를 지나 강둑을 따라 다리를 건너 넘쳐 흐르듯 넘실넘실 가르마니올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휩쓸고 사라졌다. 그의 앞에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박사의 손을 꽉 쥔 뒤 가르마니올의 회오리를 뚫고 오느라 숨을 헐떡이는 로리 씨의 손을 꽉 쥔 뒤 바닥에서 들어 올려져 그의 목을 감싸는 어린 루시에게 입을 맞춘 뒤 그리고 루시를 들어 올린 언제나 열성적이고 충실한 프로스 양을 껴안은 뒤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올라갔다. 루시, 내 사랑, 나는 무사하오. 오 사랑하는 찰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드리겠어요. 언제나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처럼요. 그들 모두에게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바쳤다. 그녀가 다시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가 말했다. 이제 아버님께 말해요, 여보. 온 프랑스를 뒤져도 아버님처럼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오래전 그의 가엾은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그는 딸에게 보답을 해주어 행복했고 지난날의 고통을 보상받았으며 자신의 힘을 뿌듯하게 여겼다. 약해지면 안 된다, 아가. 그가 타일렀다. 그렇게 떨 것 없어. 내가 그를 구했단다. 예,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났습니다. 7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내가 너를 구했단다. 이것은 그가 자주 되돌아왔던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몸을 떨었고 막연하지만 무거운 두려움에 짓눌렸다. 사방의 공기가 너무나 탁하고 어두웠고 사람들은 너무나 뜨겁게 복수심에 불타고 변덕스러웠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모호한 의심과 시커먼 악의에 의해 너무나 끊임없이 죽음에 처했고 비록 그녀의 남편은 그러한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가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이듯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잊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마음의 짐을 털어내지 못했다. 겨울 오후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지금도 무시무시한 마차들은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으로 그 마차들을 따라가 사형수들 가운데서도 남편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실제의 그에게 바싹 매달려 더더욱 몸을 들었다. 아버지는 딸을 다독이면서 이 여인의 연약함에 비해 다정하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라보기에 흐뭇한 광경이었다. 이제는 다락방도 구두 만드는 일도 북탑 105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설정한 임무를 완수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찰스를 구해냈다. 그들 모두 그에게 의지할지라. 그들은 살림살이가 매우 검소했다. 그것이 민중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생활 방식인 까닭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돈이 넉넉지 않은 데다 찰스가 투옥되었던 기간에 열악한 식량, 그의 간수, 처지가 더 딱한 죄수들의 생활을 위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에 첩자를 들이지 않기 위해 그들은 하인을 두지 않았다. 안뜰 입구에서 수위 역할을 하는 남녀 시민 동지들이 이따금 도움을 주었고
로리 씨가 그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넘겨준 제리가 날마다 충복 노릇을 하면서 밤마다 그곳에서 잠을 잤다. 자유, 평등, 우애, 그것이 아니면 죽음인 단일 불가분의 공화국의 조례에 따라 모든 집의 문이나 문술주에는 모든 거주자의 이름이 바닥에서 적당한 높이에 일정한 크기의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적혀 있어야 했다. 그런 거로 제리 크런처 씨의 이름도 문술주 아래쪽을 적당히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의 어둠이 짙어갈 무렵 그 이름의 주인이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의 이름을 목록에 추가하고자 마네트 박사가 고용한 도장공을 지켜보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당대에 어둡게 드리웠던 보편적인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 일상의 무해한 생활 방식도 전부 바뀌었다. 수많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박사의 소박한 가정에서도 나날이 필요한 생필품을 매일 저녁 다양한 작은 상점에서 소량으로 구입했다. 타인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 그리고 입에 오르내리거나 시샘을 살 빌미를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했다. 지난 몇 달간 프로스 양과 크런처 씨는 식료품 조달자 역할을 해왔다. 전자는 돈을 들고 후자는 바구니를 들었다. 매일 오후 가로등이 켜질 무렵이 되면 그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왔다. 프로스 양은 프랑스인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지라 본인이 그를 마음만 먹어 있었다면 그들의 언어를 본인의 것만큼 구사할 수도 있었을 터이나 그쪽 방면으로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본인이 즐겨 부르듯 그 우스꽝스러운 언어를 크런처 씨만큼이나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가 장을 보는 방식은 상품의 성질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점 주인의 머리에 대고 명사를 퉁명스레 내뱉는 식이었고, 만약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물건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물건을 손에 넣으면 흥정이 끝날 때까지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물건값을 흥정했는데 주인이 손가락을 몇 개 들건 본인이 하나 적게 들므로써 그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자, 크런처씨, 행복해서 눈시울이 붉어진 프로스 양이 말했다. 크런처씨만 괜찮으면 저는 준비되었어요. 제리가 프로스 양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탁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에게서 녹은 오래전에 모두 사라졌지만 삐죽삐죽한 머리카락은 어떤 것으로도 다듬어지지 않았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다 사려면 만만찮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있어야 하는데 어딜 가서 사든 붉은 모자 인간들이 축배를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엔 제리가 대꾸했다. 그들이 당신 건강을 위해 하든 아니면 마 영감님을 위해 건배하든 프로스 양에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군요. 그게 누군데요? 프로스 양이 물었다. 크런처 씨가 다소 주저하며 마 영감은 악마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 프로스 양이 말했다. 이 인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통역사가 없어도 알겠네요. 뜻이라곤 하나니까. 암흑, 살인, 그리고 악행. 쉿, 유모, 제발 조심해요. 루시가 간청했다. 네네네, 조심할게요. 프로스 양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포옹이랍시고 양파 냄새, 담배 냄새 풍겨가면서 사람 숨막히게 하는 짓은 그만 좀 하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다들 그러고 다니잖아요. 자, 아가씨,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난로가에서 꼼짝도 하지 말아요. 다시 찾은 소중한 낭군님을 잘 돌봐주고요. 그 예쁜 머리를 지금처럼 그대로 낭군님 어깨에 기대고 있어요. 나를 다시 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마네트 박사님?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게. 의사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제발 그 자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유라면 질리도록 들었으니까. 프로스 양이 말했다. 쉿, 유모, 또 그래요? 루시가 나무랐다. 알겠어요, 아가씨. 프로스 양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점만 말하자면 저는 더없이 자유로우신 조지 3세 국왕폐하의 신민이에요. 프로스 양이 그 이름을 대며 인사로서 이해를 표했다. 그런 거로 제 좌우명은 이렇답니다. 그들의 정치의 혼란을, 그들의 강교한 계략의 좌절을 당신께 저희의 희망을 근원히
국왕 폐하를 보호하소서. 이 설명이 있어요. 영국 국가의 2절을 살짝 변용해서 쓴 것이라고 그러네. 예, 영국 국가 2절. 원래는 오 지도자이신 주님 일어나시어 국왕 폐하의 적들을 변방으로 흩으사 패배하도록 하소서. 그들의 정치의 혼란을, 그들의 강교한 계략의 좌절을 당신께 저희의 희망을 거노니 저희 모두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인용했네요. 그런 저씨도 갑자기 충성심이 솟구치는지 마치 교회에 온 사람처럼 브로스 양의 말을 갈라진 목소리로 따라했다. 그런 저씨한테 영국인 다운 면이 풍부해서 좋네요. 그 감기 걸린 목소리는 참 안타깝지만요. 브로스 양이 흡족하게 말했다. 그렇지. 질문이요. 마네트 박사님. 혹시라도 이것이 이 선량한 부인이 그들 모두에게 심각한 걱정거리를 가볍게 만들고 우연히 생각난 듯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전망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아직은 없어. 그러기에는 아직 찰스한테 위험할 테니. 아이고야. 브로스 양의 벽난로 불빛에 비친 사랑스런 아기씨의 금빛 머리카락을 흘낏 보고선 명랑하게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겠네요. 그래야죠 뭐. 내 동생 솔로몬이 즐겨 말했듯 고개를 꼿꼿이 들고 조용히 싸울 수밖에요. 가시죠. 그런 짓이. 꼼짝하지 말아요 아기씨. 그들은 루시와 그녀의 남편, 아버지, 아이를 화난 불가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로리 씨는 금방 은행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다. 앞서 프로스 양은 램프를 켜기는 했지만 구석에 놓아두고 그들이 난로불을 방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어린 루시는 할아버지 팔을 붙잡고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나직한 소리로 어느 훌륭하고 강력한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요정이 감옥벽을 열고 한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죄수를 탈출시키는 이야기였다. 이 모든 것이 차분하고 조용했으며 루시는 이전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무슨 소리죠? 갑자기 그녀가 외쳤다. 아가. 아버지가 이야기를 멈추고 딸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마음을 다잡으렴 왜 이리 안절부절 못하는지 걱정스럽구나. 별것 아닌 일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렇게 화들짝 놀라다니 너는 이 아비의 딸이잖니. 제 생각엔 아버지. 루시가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다. 계단에서 수상한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아가, 계단은 지죽은 더 조용하단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 문을 꽝 두드렸다. 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죠? 찰스를 숨겨주세요. 아이를 구해주세요. 아가,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미 구했단다. 일이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 얘야, 내가 나가보마. 그가 손에 램프를 들고 중간에 있는 바깥방 2개를 가로질러 문을 열었다.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바닥에 울리더니 곧이어 붉은 모자를 쓰고 기병용 군도와 권총으로 무장한 거친 사내 4명이 방에 들어왔다. 에브레몽드 일명 다네이 시민동지. 첫 번째 사내가 말했다. 누가 그를 찾는 겁니까? 다네이가 물었다. 내가 찾고 있어. 우리가 찾고 있어. 나는 당신을 알아. 에브레몽드, 오늘 재판소 앞에서 봤거든. 당신은 다시 공화국의 죄수요. 아내와 아이가 그에게 매달린 가운데 4명이 그를 에워쌌다. 어떻게 왜 내가 다시 죄수라는 겁니까? 지금은 콩시에르 주리로 곧장 돌아가기만 하면 돼. 내일 알게 될 거니까. 당신은 내일에 앞서 소환되었어. 마네트 박사는 이 불시의 방문으로 인해 돌처럼 굳은 나머지 마치 램프를 끄는 석상이라도 된 듯 손에 램프를 들고 서 있다가 이 말을 듣자 램프를 내려놓고 말한 이에게 다가가 그의 붉은색 모직 셔츠의 느슨한 앞자락을 거칠지 않게 잡으며 말했다. 그를 안다고 지금 말하셨소? 그럼 나는 아시오? 예, 압니다, 의사 시민동지. 저희 모두 압니다, 의사 시민동지. 나머지 3명이 말했다. 그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멍하니 시선을 옮기다가 잠시 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럼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게 해주겠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요? 의사 시민동지. 첫 번째 남자가 주저하며 말했다. 생탕투항 구역에서 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이 시민동지가 그는 두 번째로 들어온 남자를 가리켰다. 생탕투안 출신입니다. 지목당한 시민동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생탕투안에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의사가 물었다. 의사 시민동지, 첫 번째 남자가 앞서 그랬듯 주저하며 말했다. 더는 묻지 마십시오. 공화국의 희생을 요구하면 틀림없이 시민동지는 충실한 애국지사로서 기꺼이 희생을 치를 겁니다. 공화국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민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브레몽드 시간이 없소. 한마디만 박사가 간청했다. 누가 그를 고발했는지 말해주겠소? 그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생탕투안 출신에게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의사가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상대는 마음이 불편한지 서성서성 움직이면서 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거 참 정말 규정에 어긋나는데 그를 고발한 사람은, 그것도 심각한 죄목으로 고발한 사람은 드파르주 시민동지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 1인. 그 외 1인이라니?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의사 시민동지? 그렇소. 그렇다면 생탕투안 출신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일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는 말 못합니다.